안녕하세요. 별 황당한 일을 다 겪었던 60대 여자입니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전 그래도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엔 아직도 제가 미처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저와 저희 아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한 가지 사건을 겪게 된 이유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 시간을 돌이켜보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들은 어릴 적부터 유독 배를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손세차장을, 저는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며 아들과 둘째인 딸을 키웠었는데, 제 문방구에 놀러 오기만 하면 아들은 장난감 코너 앞에서 발을 뗄 줄을 몰랐어요. 로보트도 자동차도 아닌 배 모형 장난감 앞에서 말이죠. 우리 성덕인 그렇게 배가 좋아? 네, 전 나중에 크면 꼭 선장이 될 거예요. 꼭 친구들과 놀이를 해도 항해놀이에 열을 올리던 아들은 성인이 되며 항해사가 되기 위해 정말 해양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곤 힘든 대학 생활을 마치고 한 해운회사에 취업하며 정말 항해사가 되었죠. 아들은 한 번 바다에 나가면 평균 6개월 정도 항해를 하다 돌아오면 2, 3개월의 휴식기를 갖곤 했어요. 저도 딸도 그런 아들의 삶은 응원했지만 아들의 꿈을 가장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해줬던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성덕이한테서 이메일이 왔어. 얼른 와봐.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위성시설이 좋지 않아 아들에게 연락을 받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들은 한 번씩 다른 나라 항구에 정박했을 때 이메일이나 문자 혹은 짧은 전화를 걸었었죠. 남편은 아들이 주로 연락하던 이메일의 내용을 읽으며 슬쩍 눈물을 짓곤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다는 너무 아름답지만 가끔은 지독한 외로움을 안겨주기도 하고 때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전 바다가 주는 그것들을 모두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시간들을 잘 버텨서 3등에서 2등, 1등 항해사로 올라도 가고 꼭 제 꿈이 선장도 되어 보일 거예요. 멀리서나마 그런 제 꿈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또 연락드릴게요. 평생 부모님과 형제들을 챙기며 사느라 남편은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가는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기쁘다는 말을 남편의 행복한 표정으로 하곤 했어요. 아들은 그런 남편 앞에서 반드시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선장이 되어 보이겠다고 다짐하곤 했죠.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 선장이 되는 모습을 지켜볼 새도 없이 바쁘게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남편은 아들이 26살 때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항해 중이었던 아들은 연락을 받고 다급히 귀국하긴 했지만 남편의 장례식은 이미 끝난 뒤였죠. 그렇게 뒤늦게 도착한 아들은 남편의 납골당에서 한참을 서서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굳은 다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건 꼭 꿈을 이뤄내 보이는 일뿐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항해사 일에 회의를 느껴 그만둔다고 한들 아버지께선 기뻐하지 않으실 걸 잘 아니까요. 꼭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꼭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보일게요. 그런 아들의 다짐에 하늘에서 남편은 분명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야속하게도 남편이 없는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저와 아이들의 슬픔도 조금씩이나마 씻겨 내려갔죠. 딱 하나 조금 달라진 것이라면 아들과 딸이 전보다 더 자주 제 안부를 묻고 제게 효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에게 부모에 대한 소중함은 곱절로 와닿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과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채 세월은 빠르게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은 나이 39에
제게 며느리 될 아이를 인사시켜줬죠. 우리 성덕이가 한번 나가면 오래도록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애라 결혼을 결정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결정해줘서 진심으로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친구 따라 나간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성덕 씨한테 먼저 열심히 들이댔던 것도 자기 직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던 성덕 씨한테 결혼하자고 졸라댄 것도 다 저였는걸요. 제가 성덕 씨를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막무가내로 늘 돌진하던 절 받아준 성덕 씨한테 제가 고맙죠. 며느린 참 당돌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그런 며느리에겐 남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고작 나이 2살 때 안사돈을 잃고 사돈 어른의 손에서 컸다는 거였죠. 며느린 제 손을 만지작대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요, 어머님, 결혼하면 무엇보다 엄마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아빤 힘들어도 사랑으로 절 키워주셨지만 저는 내심 늘 엄마가 갖고 싶었거든요. 엄마라는 말을 불러본 기억조차 없다던 며느리가 참 안쓰러웠어요.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결혼 후 며느리에게 엄마 같은 다정하고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려 노력했어요. 어머님, 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건데 진짜 갈비탕을 만들어서 서울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차라리 저희를 집으로 부르시죠. 됐다. 바쁜 애들 뭐하러 집으로까지 불러. 여기 겉절이도 담가서 싸왔으니까 같이 잘 챙겨 먹어라. 나 볼 일이 있어서 이만 간다. 저는 며느리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리바리 싸서 서울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택배로 음식을 잔뜩 붙여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직장 때문에 주로 일본에서 지내던 딸에겐 어차피 해주지도 못하니 며느리에게 엄마 노릇이나 실컷 해주자 싶었죠. 게다가 며느리에게 더 잘해줬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며느리가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구야,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손주까지 찾아와 주다니 이게 무슨 겹경사래냐? 고맙다 아가. 넌 우리 집안 복덩이야.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던 며느리 뱃속에서 손주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제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청하기 어려워하던 저였지만 그때 전 아들과 며느리 집에 찾아가 2, 3일씩 자고 오기도 했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직업 특성상 아들은 임신한 며느리 옆에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를 두고 또다시 몇 개월간의 항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 대신 임신한 며느리를 챙겨주고 집안일도 봐주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했던 거죠. 사돈 어른은 저보다도 서울에서 훨씬 먼 지방에 사셨고 운영하던 문방구를 막 정리했던 저와 달리 사돈 어른은 여전히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챙겨줄 사람 하나 없는 며느리에게 저는 돌아가신 안사돈 대신 친정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물론 며느리가 불편해하면 그러지 못했겠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저에게 몇 밤씩을 더 자고 가라고 졸라대곤 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외로움도 줄어들고 몸도 많이 편해요. 진짜 친정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다니까요. 어머님, 저 오늘은 순대 먹고 싶어요. 아니, 저 말고 우리 아기가 먹고 싶대요. 순대? 아이고, 알겠어. 어차피 이따 시장 보러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그때 사다 놓으마. 어머님 최고. 어머님, 저 떡볶이도요. 떡볶이랑 순대 내장도 많이 많이요. 다행히 아들은 며느리가 만삭 때 항해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이듬해 며느린 건강한 손주를 낳았어요. 저뿐 아니라 그때 멀리 사시던 사돈 어른도 일본에 있던 저희 딸까지도 찾아 며느리를 축하해 주었죠. 성덕이 너 휴직을 조금 더 오래 할 수는 없는 게냐? 애미가 많이 힘들어 할 텐데. 저도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게 최대한 늦춘 거예요. 지금 저희 회사 1등 항해사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서요. 아들은 복귀일을 늦추고 늦췄지만 며느리가 손주를 낳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항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떠날 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한동안 또 연락도 자주 못할 아들도 보고 며느리와 손주도 볼 겸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두 아이가 제게 어려운 표정으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 어머니, 혹시 오늘도 전처럼 주무시고 가실 거예요? 그럴 생각은 없었다만, 왜, 자고 가랴? 그래, 그럼 내가 자고 가면서 애도 봐줄 테니까 둘이 놀러라도 다녀올래? 곧 너 또 바다로 나갈 텐데 그 전에 애미랑 둘이서 시간 좀 보내면 좋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이제 전만큼 저희 집에서 자는 거 많이 안 불편하시죠?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꽤 여러 번 자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왜,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려? 여보, 내가 꺼낸 의견이니까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죄송해요, 어머님. 어려운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막상 입을 떼려니까 남편이 말이 잘 안 나오나 봐요. 저 어머님, 혹시 저희 애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애 아빠 항해 나가고 저도 곧 복직해야 하는데 이 어린애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걱정되고 또 베이비시터를 부르자니까 그것도 불안해서요. 요즘 워낙 흉흉한 세상이잖아요. 나한테 며칠이 아니라 아예 이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당황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연을 들으면 자식과 합가하는 일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다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도 싫었고 내 집이 아닌 곳을 워낙 불편해하기도 했고요. 좀 익숙해졌다지만 그건 아들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무작정 거절을 하자니 그것도 어렵더군요. 어쨌든 제 아들이 좋다고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은 며느리를 어떻게 혼자만 고생하게 둘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제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며느린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죄송해요, 어머님. 전 편하게 이런 걸 부탁할 친정엄마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 봐요. 그냥 제가 알아서 다시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이고, 이 애가 사람 마음 참 미안해지게 하네. 누가 싫대니? 잠깐 고민한 거다. 그래, 내가 이 집에 와서 애도 봐주고 살림도 도와주마. 어차피 지금 하는 소일거리야 그만둔다고 한들 큰 문제도 안 되고 내 아들이 못 채워주는 부분은 엄마인 나라도 채워줘야지. 그러니 걱정하지 말거라.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역시 어머님이 최고예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죄송해요. 어머니께 정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집사람 혼자 고생하게 하자니 그것도 너무 이기적인 일 같아서요. 제가 이 은혜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리고 수고비도 꼭 넉넉히 챙겨드릴게요. 결국 마음이 약해져 수락한 제 말에 며느린 삘 듯이 기뻐했습니다. 반면 아들은 고맙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다며 제게 월에 200만 원씩 수고비를 준다고 했죠. 저는 너무 큰 액수에 펄쩍 뛰며 거절했지만 아들은 막무가내더라고요. 자신을 불효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면서요. 결국 그날 우린 월에 100만 원으로 극적 타협을 하게 됐답니다. 에휴, 하필이 중요한 시기에 너무 긴 일정이 잡혔구나. 항상 몸 조심하고 배 위에서 다치며 곧장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꼭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다니거라. 알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집사람과 저희 아들 옆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짐을 싸들고 아들 내외 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필 그때 아들은 기간이 거의 9개월이 넘는 원양 항해를 나가게 됐죠. 아들이 집을 나서던 날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평소처럼 걱정 어린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제게 알겠다고 대답한 아들은 옆에서 손주를 안고 있던 며느리를 안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자주 혼자 둬서 미안해. 그래도 여보, 내가 결혼 전에 또 말했듯 딱 몇 년만 더 기다려줘. 내가 꿈이었던 선장이 되게 되면 1등 항해사로 일하고 있는 지금 퇴직하는 것보다 퇴직금도 많이 나오고 하선 후에 이직할 때 더 많은 고연봉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턴 당신하고 우리 아들 옆을 한시도 비우지 않을게. 그땐 내가 꼭 당신 호강시켜 줄게. 늘 날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알겠어. 애초부터 당신이 망설이던 결혼을 밀어붙이고 이 외로운 길에 자처해서 들어온 건 나인데 뭘. 나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게다가 내 옆엔 어머님도 계시잖아. 무엇보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그 망망대해 위해서 힘들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거 나 잘 알고 있어. 나야말로 그런 당신한테 항상 고마운데 내 걱정 말고 몸 조심히 잘 다녀와.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두 아이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떠난 후 머지않아 며느리 또한 복직을 했어요. 저는 힘들게 일하는 며느리를 위해 열심히 손줄 봐주고 웬만한 집안일도 다 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럼 며느린 집에 들어와 손주보다 저를 먼저 안아주며 감사를 표하고 애교도 부리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와서 어머님하고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저 진짜 최대한 빠르게 퇴근하고 달려왔다니까요. 그랬어? 나도 우리 며느리 보고 싶었다.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어. 내가 애미 너 좋아하는 소고기 된장국 끓여놨어. 아싸. 안 그래도 오늘 된장국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역시 어머님은 제 마음을 찰떡같이 잘 알아주신다니까요. 딸 같은 며느리 없다지만 저는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잘해주었습니다. 엄마 같은 존재에게 기대고 응석 부려보는 게 처음이라 너무 행복하다던 며느리 또한 좀 무뚝뚝했던 저희 딸보다 훨씬 제게 살갑게 대해주었죠. 며느린 고생 많았다며 제가 손주를 보는 동안 저녁 설거지를 도맡아 했고 종종 제 어깨도 주물러줬어요. 손주가 잠이 들면 제 무릎에 누워 저와 함께 TV를 보는 며느리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막내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와, 어머님, 오늘 드라마 완전 대박이었죠? 진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저렇게 바람 피우는 인간들 얼굴엔 속 시원하게 찬물을 쫙 끼얹어 줘야 한다니까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무리 드라마라도 왜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는지 원. 맞아요, 어머님. 저 귀가 좀 간지러운데 귀 좀 파주시면 안 돼요? 전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귀를 파줬다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사돈 어른한테 파달라고 하지 그랬어. 저희 아빠 수전증 있으세요. 아빠한테 맡겼다가 큰일 날걸요? 얼른요, 어머님. 아이고, 내가 진짜 며느리가 아니라 다 그 막내딸을 집에 들였구나. 알았다. 이리 와라. 우리 막내딸 귀, 이 엄마가 시원하게 파주마. 좀 몸이 힘들긴 해도 너무 좋아하는 며느리를 보면 역시 그때 합가를 선택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 2,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며느린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 오늘도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저 이번 승진에서도 누락돼서 다음 승진 노리려면 진짜 이악 물고 노력해야 하거든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 정말 제 커리어에 목매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진짜 죄송한데 저 어머님이랑 가기로 한 아들이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주말 이틀 다 껴서 지방 출장이 잡혀서요. 정말 죄송해요. 그건 주로 며느리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린 갈수록 일이 바빠져 퇴근도 늦고 주말 출근도 잦아졌어요. 그 와중에 한 번씩 사돈 어른을 뵈러 지방에도 내려갔는데 혼자 애까지 데리고 가기 힘들다며 손주는 제게 맡기고 사돈께 가곤 했죠. 덕분에 전 혼자서 손줄 보는 날이 잦아졌고 며느린 그런 제게 아주 많이 미안했습니다. 괜찮다. 젊은 사람 일하고 싶을 때 실컷 일도 하고 부모님도 당연히 뵈러 가야지. 너무 미안해하지 말거라. 솔직히 힘들긴 했지만 저는 며느리를 이해해 줬습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서 제가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며느리가 제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제 딸이었다면 전 툴툴대긴 할지언정 일 욕심이 많은 자식의 사회생활을
응원해 줄 것 같았어요. 저와 동년배 시청자분들께서도 자식의 일을 하면 그렇게 대부분 발벗고 나서시지 않나요? 그랬으니 저는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고 다 이해해 주기로 한 겁니다. 부모된 마음으로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도 갑자기 회사에 나가볼 일이 생겨서요. 최대한 일찍 들어올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이 돌아올 날이 가까워졌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회사에 가봐야 한다며 집을 나서더군요. 그런데 한 20분쯤 지났을 때 어디선가 자꾸 진동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얘가 요즘 정신이 없긴 없나 보네. 휴대폰을 두고 갔네. 소리의 근원지를 찾던 전 며느리 방의 화장대 위에서 울리고 있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린 정신없이 집을 나서다 휴대폰을 깜빡한 것 같았어요. 그냥 두면 알아서 다시 찾으러 오겠지 생각했건만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대던 진동이 자꾸만 거슬리더군요. 며느리 휴대폰의 액정엔 임송옥이란 이름이 한참을 떠있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그 이름의 발신자에게 5번째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결국 저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자리에 없다는 말을 전해주려고요. 여보세요? 아가, 자꾸 전화해서 미안하다. 내가 백화점에 가방을 좀 사러 왔는데 온 김에 네 것도 하나 선물로 사주려고 전화했어. 얼른 네 취향을 물어봐야 살 수 있어서 내 조급한 마음에 전화를 계속 걸었다. 여보세요? 그런데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를 휴대폰 너머로 듣는 순간 느낌이 싸하더군요. 며느리에게 가방을 사주려 전화를 걸었다는 여잔 제 며느리를 아가라고 불렀거든요. 우선 저는 목을 가다듬은 후 그 여자에게 제 신분을 밝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어진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순간 벙이 찌더라고요. 어? 이거 이서영 씨 휴대폰 아닌가요? 이상하다. 맞는데. 우리 며느리 되려 어머니신가요? 그 우리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다던? 네? 며느리요? 아니, 제 며느리가 왜 그쪽 며느리랍니까? 우리 며느리한테 친정어머니가 안 계시고요. 제가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는 시엠인데요. 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우리 며느리한테 왜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걘 분명 4년 전에 사별했다고 했는데 제가 곧 소영이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요. 우습게도 그 여자와 전 서로가 며느리의 시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직감했어요. 아, 며느리에게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마 휴대폰을 가지러 온 며느리인 것 같았기에 저는 황급히 잠깐 끊어보라는 말을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급하게 외운 그 사람의 번호를 제 휴대폰에 입력시키자마자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휴대폰을 두고 가서요. 근데 제 방에서 뭐 하세요? 아, 잠깐 네 베개 좀 베란다에서 털고 다시 가져다 놓으러 왔다. 안 그래도 화장대 위에 네 휴대폰이 있길래 가지러 오려나 싶었어. 자, 여기 있다. 감사해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이렇게 정신이 없다니까요. 다녀올게요. 다행히 상황을 무사히 넘긴 전 며느리가 다시 나가자마자 얼른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린 둘 모두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요? 내 며느리가 자기가 사별하고 친정엄마랑 둘이 살고 있다고 했다 이거죠?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쪽이 시어머니라니 내 기가 차서 진짜. 저기 이렇게 통화로 이러지 말고 우리 잠시 만나죠. 어디 계세요? 제가 직접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답답해서 밑을 노르시던 전 참지 못하고 직접 그 여자를 만나 그 여자가 말한 카페로 향했어요. 어린 손주를 맡길 곳이 없어 직접 안고서요. 그곳에선 딱 봐도 명품인 것 같은 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해 있던 저와 동년배인 여자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린
서로 몰랐던 진실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쪽이 아까 제 며느리한테 전화했던 임송옥이라는 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앤 제 손주입니다. 제 아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제 며느리가 낳은 이제 막 돌진한 손주요. 제가 아들 집에서 손주를 봐주고 있는데 애 맡길 곳이 없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예? 그 기집애한테 애까지 있었다고요? 이게 대체 뭔 난리야? 그 여잔 제 품에 안긴 손주를 보고 또 한 번 기함을 했습니다. 저는 우선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들과 며느리가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아이를 낳았고 저와 며느리가 어떤 관계인지 모두 설명해 줬어요. 그 여자에게 자세한 진실을 듣고 싶은 만큼 제 얘기를 먼저 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여잔 불끈 진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며 며느리의 추악한 실체를 말해줬습니다. 고작 결혼한 지 2년 좀 더 지난 주제에 감히 사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그쪽 며느리 3년 전 이혼한 내 아들하고 진지하게 만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무슨 돌아온 싱글 인터넷 카페인지 뭐인지에서 만났대요.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들만 가입해서 얘기 나누는 카페예요. 그리고는 허구한 날 퇴근하면 우리 아들 만나서 저녁 먹고 주말엔 여행도 다니던 애였는데 어떻게 유부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저한텐 회사 간다, 친정 간다 하고 나가더니만 그게 다 바람피우러 다녔던 거였습니까? 어린 아들은 시애미 나한테 맡기고서요. 아니 근데 무슨 고작 6개월 만난 사이에 서로 재혼을 한다 만다고 부모까지 만났답니까? 그게 이런 말 하긴 좀 부끄러운데 우리가 손주가 좀 급해서요. 아들이라고 외동아들 하나인데 전 며느리 내도 없이 바람 피워서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했거든요. 우리 남편이 고위관료직도 지낸 사람이라 집에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은데 대를 이을 손주가 없으니 아들도 우리도 마음이 급했던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집에 초대도 하고 재혼도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그런 고얀 기집애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아들들도 아들들이지만 애초에 부모인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네요. 그런 잡것을 며느리 예비 며느리랍시고 이렇게 딸처럼 챙겨주고 선물도 해주고 하며 살았으니까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랑 우리 아들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 있답니까? 차라리 그 여자 아들이 제 며느리와 똑같은 버러지였으면 욕짓거리라도 해줬을 테지만 그 여자도 그 여자의 아들도 피해자인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며느린 아들이 없는 사이 제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손주는 제게 맡기고 바람을 피우고 다녔던 거예요. 심지어 상간난 부모에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대접까지 해주면서요. 믿어도 너무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에 정말 이가 바득바득 갈렸습니다. 오늘도 회사에 간다는 말을 하고 나갔다고요? 그 앙큼한 것이 또 거짓말을 했네요. 우리 아들이 오늘 걔를 만나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안 되겠어요. 내 당장 가서 그곳에 머리털을 쥐어 뜯어놓기라도 해야 속이 좀 풀리겠어요.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 그 여잔 냅다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며느린 회사가 아니라 그놈을 만나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린 그 여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물어 알아낸 식당으로 함께 택시를 타고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애들의 테이블 앞에 나란히 등장하자마자 며느린 경악을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길... 뭐, 어떤 어머님? 너한테 깜빡 속아서 널 딸처럼 여겼던 나? 아니면 널 예비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속고 있던 이 사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서영 씨, 이분은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고? 얘랑 같이 살면서 손주까지 봐주고 있던 시엠이란 사람입니다. 그쪽하고 그쪽 부모는 이 무서운 애한테 다 속은 거예요. 얜 사별을 하지도 않았고 버젓이 남편도 자식도 있는 유부녀라고요. 네? 어머니, 지금 이분 말이 다 사실이에요? 반면 며느리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 남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그 남자에게 진실을 폭로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의 모친이 냅다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더라고요. 어머니, 아파요. 아파. 이게 어따 대고 어머님이래? 감히 우리 집안을 물러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유석 있고 명예로운 집안인데 감히 내 아들을 속여? 어디 너 맛 좀 봐라.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여잔 정말 대단한 여자였어요. 저와 분명 연배가 비슷해 보였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며느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더군요. 그러다 겨우 그 여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며느린 황급히 제게 달려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며느리의 얼굴에 냅다 테이블 위에 있던 콜라를 뿌려버렸죠.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냐? 뭐? 사별? 재혼? 내 기가 막혀서 정말 네가 예전에 그랬지? 바람 피우는 것들은 찬물을 확 끼얹어 줘야 한다고. 고맙게도 여기 찬물 대신 더 지저분해질 콜라가 있길래 끼얹어 준 건데 뭐가 문제니? 네 입으로 한 말 그대로 해준 것뿐인데. 어머님, 재혼이라뇨. 물론 제가 잠깐 외로워서 한눈을 판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진짜 남편이랑 헤어질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전 그냥 잠깐 놀려고만 한 건데 이 자식이 자꾸 결혼을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어영부영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전 평생 어머니 며느리로 살 생각이었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바람 피운 주제에 내 며느리로 살아?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고작 외로움 좀 달래겠다고 여러 사람 가슴에 거짓말로 대못을 박어? 난 네 뒤치다거리 다 해주면서도 널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이해하고 참았다. 멀리 살아서 내 딸한테도 못해주는 것들 난 너한텐 다 해줬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랑 우리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 사람 참 무섭다 무섭다 하지만 그 무서운 인간이 바로 내 옆에서 혓바닥을 도사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예, 너 감히 그딴 짓을 저질러 놓고 어디서 눈물바람이야? 내 살다 살다 너처럼 무서운 앤 처음 본다. 그리고 진호 너 앞으로 차라리 여자는 우리가 선을 주선하든 해줄 테니까 네가 직접 나서서 누굴 만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알았어? 어쩜 이렇게 여자 보는 눈이 꽝이니? 전 며느린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가더니만 이제 나의 가정 있는 여자를 만났어? 아휴,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뻔뻔한 말을 내뱉으며 우는 며느리를 향해 기가 찬 듯 상간남의 모친이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자신의 모친에게 욕을 들어먹은 그 남잔 냅다 며느리의 손을 잡더니 그 손에 끼워져 있던 금반지를 빼가며 소리쳤어요. 야, 이서영, 너 뭐야? 감히 유부녀 주제에 나랑 우리 부모님을 속여? 그리고 결혼 생각도 없었다면서 오늘 내가 끼워준 이 반지는 왜 받았어? 왜, 나중에 몰래 팔기라도 하려고 했냐? 아, 그건 어차피 진호 씨, 당신한테 이 정도는 그냥 껌값이잖아. 아무리 껌값이든 뭐든 간에 너 같은 여자한테 10원짜리 한 장 못 줘.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진심으로 널 만나고 대한 사람 순정을 이딴 식으로 짓밟는 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야. 그 남잔 며느리에게 침을 뱉는 신용까지 한 뒤 씩씩대던 자신의 모친을 데리고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며느린 사람들 시선이고 뭐고 제게 매달렸어요. 어머님, 저 어머니 막내딸이나 마찬가지라면서요. 저 진짜 이렇게 내치실 거 아니죠? 우리 아들, 이렇게 어린 우리 아들이 엄마 없이 자라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 서러움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는 진짜 잘하면서 살게요. 엄마도 엄마 나름이지. 난 네가 우리 손줄 제대로 챙기지 않았어도 일 때문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수도 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일도 아니고 바람을 피우느라 지 자식같이 내팽개치고 다닌 네가 애 옆에 남아있다고 한들 좋은 엄마가 되겠니? 난 더 이상 널 못 믿겠다. 그건 솔직히 어머니께 돈도 드렸는데 그럼 애는 좀 아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한테 신경을 좀 덜 쓴 거죠.
뭐라고? 솔직히 저 어린이집은 못 믿었다 치더라도 베이비시터는 고용비가 아까워서 어머니께 부탁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와주시면 공짜로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괜히 친정엄마 얘기까지 하면서 어머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한 건데 그때 제 남편이 한 200씩 드린다는 말을 듣고 정말 기겁했었어요. 겨우 100으로 줄여지긴 했지만 그것도 아까워서 혼났다고요. 누가 자식애를 봐주는데 돈을 받아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설거지도 도와드렸는데 그러면 평소엔 독박육아 좀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네가 진짜로 어떤 애였는지 알면 알수록 놀랐구나. 너희 여태 그런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 난 나 불편한 거 다 감수하고 정말 널 위해서 합갈했던 거다. 그 100만 원? 내가 그 돈을 날 위해 썼겠니? 다 너랑 우리 손줄 위해서 썼지. 난 널 진심을 다해 친딸처럼 대하고 아껴줬다. 하지만 넌 날 엄마가 아니라 그저 호구로 봤었구나. 난 너 같은 며느리 더 이상 필요 없다.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지 나랑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넌 당장 짐 싸서 나가라. 기가 막힌 며느리의 말에 저는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곤 빽빽 우는 손주로 인해 다른 손님들께 더는 피해를 드릴 수가 없어 며느리를 두고 식당을 나와버렸죠.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와 손주를 재워놓으니 며느리가 쭈뼛쭈뼛 집에 들어오더군요. 여전히 머리는 산발을 하고서요. 저는 손주를 재운 후 대충 싸놓은 며느리의 짐을 문 밖에 던져줬어요. 어머니, 저 진짜 나가요? 그럼 그 허무맹랑한 짓을 할 때 이 정도 각오도 안 했니? 진짜 너무하세요, 어머니. 사람이 살다 보면 외로워서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수는 나도 모르게 하는 걸 실수라고 하는 거다. 넌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나랑 우리 아들 배신한 거지 않니? 알겠어요. 나갈게요. 역시 아무리 자식처럼 대했다고 한들 남은 남이다 이거죠? 어머님이 진짜 제 친엄마였으면 분명 절 한 번은 감싸 안아주셨을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친자식이었다면 넌 지금 나한테 숨도 못 쉴 정도로 얻어맞았을 거다. 네가 그래도 사람 좋은 네 아버지 유일한 사는 이유인 걸 아니까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널 아꼈다고 한들 이 상황에 내가 친자식인 우리 아들보다 너를 더 감싸줘야 하니? 네가 그만큼 날 위해서 내 아들보다 헌신을 했어? 넌 한 것도 없으면서 받기만 바라는데 세상살이 우습게 보지 말거라. 네, 네. 저만 나쁜 애죠. 네. 제가 우선 나가긴 나가는데요. 애는 안 데리고 갈 거예요. 저 혼자 집도 아닌 데서 애를 어떻게 돌보겠어요? 혼자 애 보기 힘들다고 저한테 전화나 하지 마세요. 며느린 결국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으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애초에 애한테 별로 관심도 없던 며느리에게 손주를 함께 들려보낼 생각도 없었지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엄마라는 애가 애를 그렇게 쉽게 두고 간다니 말이죠. 그리고 약 일주일 뒤 9달간의 항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은 우선 자신이 일을 매듭지어야겠다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던지라 휴대폰 너머 며느리의 목소린 제게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당신, 나 지금 집에 와서 어머니께 얘기 다 들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돌아왔어? 여보, 물론 내가 잠깐 실수를 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날 이렇게 내쫓은 건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 아직 아버지께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친구 집에서 신세 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 좀 설득해주고 나도 한 번만 용서해줘. 나 그동안 진짜 충분히 벌도 받았어. 뭐? 있지? 그놈 엄마 진짜 보통 성질머리가 아니더라. 일주일 전에 식당에서 내 머리털을 그렇게 다 뜯어놓더니 며칠 전엔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서 또 한 번 난동을 부리고 갔어.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이 터진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나 회사에서도 완전 찍히고 망신 제대로 당했다니까. 나 너무 창피해서 지금 계속 병가 써서 회사도 쉬고 있어. 들어보니 며느린 그 여자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응징을 당한 모양이었어요. 며느린 한심하게도
그걸로 자신이 받을 죗값은 다 치렀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히게도 며느린 모든 탓을 아들에게 돌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바람핀 거 따지고 보면 다 당신 때문 아니야? 그게 나 때문이라고? 그래, 당신 솔직히 결혼하자마자 날 얼마나 외롭게 했어. 한 번 바다에 나가면 몇 개월씩 못 돌아오고 연락도 잘 안 됐잖아. 내가 오죽 외로웠으면 그런 카페 가입해서 남자까지 만났겠냐고.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당신 책임도 있으니까 당신 나를 한 번은 봐줘야지. 진짜 엄청난 궤변이다. 난 분명 연애 시작하기 전에도 연애 중에도 당신한테 얘기했어. 내 직업은 이런 직업이니 여자를 쉽게 만날 수도 없고 결혼도 쉽게 생각할 수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괜찮다고 결혼을 밀어붙인 건 당신이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외로워서 바람을 피웠다고? 심지어 애는 우리 어머니께 다 맡기고? 당신은 그저 당신 욕망에만 이기적으로 충실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막상 결혼해보니까 더 외로운 걸 어떡해. 솔직히 나 항해사가 돈을 그렇게 잘 번다길래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을 붙잡았던 것도 있어. 그런데 돈은 돈이고 외로움이 너무 심했단 말이야. 당신이 외로움에 몸부림칠 줄만 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 당신이 무슨 마음으로 나랑 결혼을 했든 난 당신하고 애를 위해서 선장이 되면 하선하고 경력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갖겠다고도 약속했어. 그래야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당신도 우리 아들도 어머니도 호강시켜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어머닌 그런 내 꿈을 지지하고 며느린 당신을 돕기 위해서 살던 고향까지 포기하고 와주셨어. 근데 당신은 뭐야? 당신같이 무책임한 사람은 가정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야.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살 생각도 없고 용서할 생각도 없어.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냉정하게 소리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며느린 아들에게 이혼당하고 위자료도 지급하게 됐어요. 또한 손주의 양육권도 아들에게 넘어왔죠. 아들의 직업 특성상 며느리에게 양육권이 갈 가능성도 있었지만 애초에 아들의 돈을 보고 결혼했던 며느린 혼자선 절대 애를 못 키운다며 손주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참 겪으면 겪을수록 혀를 내두르게 되는 며느리의 본성이었습니다. 비록 며느리와 바람을 피운 사이이긴 하지만 상간남 또한 피해자였기에 아들은 그 남자에겐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역으로 그쪽에서 며느리에게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더군요. 며느리가 상간남과 그 집안을 기만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결국 며느린 그들에게 소액이 남아 위자료를 줘야 했다고 해요. 애엄마랑 같이 아는 사이인 지인이 그러는데 애엄마 결국 자기 발로 회사도 그만뒀대요. 하도 눈치가 보이고 따돌림까지 당해서요. 그리고는 혼자 살던 원룸을 빼서 장인어른 댁으로 들어갔다네요. 이혼이 마무리된 뒤 아들은 지인에게 들은 전 며느리의 근황을 제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전 사돈어른이 제게 전화를 걸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고서방한텐 진즉 전화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안사돈께 너무 늦게 전화를 드려 죄송합니다. 평소 저희 딸을 친딸처럼 아껴주신 안사돈께 차마 염치가 없어서 전화조차 드리지 못했어요. 저희 딸 지금 다시 서울이든 어디든 가서 일을 구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울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에휴, 뭘 잘했다고 저러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애 엄마 일찌감치 보내고 그 미아오기야 길은 하나뿐인 자식인데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해봐야죠. 아무튼 안사돈 늦었지만 정말 죄송했습니다. 부디 고서방과 저희 손주와 잘 사시길 바랍니다. 거의 한마디를 끝낼 때마다 한숨을 한 번씩 쉬던 사돈어른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며느리와 남남이었으니 저는 그저 알겠다는 말밖엔 드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며느리 이기심은 자신을 금지 오겹으로 키워준 자신의 아버지까지 포함한 많은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채 마무리됐어요. 그렇게 그 엄청난 사건을 겪은 그날로부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의 집에서 손주를 봐주고 있어요. 지금 아들은 또 항해를 나가 있는 상태죠. 원래 아들은 선장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손주를 직접 돌보려 이직을 하려고 했어요. 며느리도 없는 마당에 더 이상 저에게만 폐를 끼칠 순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들을 말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선장 자리가 눈앞이라며 어릴 적부터 몇십 년을 꿈꿔왔던 꿈을 이렇게 포기할 셈이니? 그럼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가뜩이나 네가 험한 꼴을 보고 이혼을 해서 속상해하고 있을 텐데 말이다. 아직 이혼만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봐. 그리고 나중에 우리 손주한테 자랑스럽게 말해. 이 아빤 꿈을 위해 멈춘 적 한 번 없이 열심히 달렸으니 너도 꼭 그렇게 끈기 있고 멋진 사람이 되라고 말이야.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며 똑같이 자라는 법이야. 그런 제 응원이 조금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제게 고마워하던 아들은 2년 뒤 드디어 선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토록 바랐던 꿈을 이룬 거죠. 그런 아들이 어찌나 자랑스럽던지 저는 아들을 얼싸안고 울기까지 했어요. 소식을 듣고 일본에 있던 딸도 전화를 걸어 아들에게 축하를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 후 아들은 선장으로 일하며 도선사 시험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험에 붙으면 그땐 정말 하선한 뒤 도선사로 일하며 아들과 제 곁을 지키며 살 거라네요. 어머니 말씀대로 선장은 제 오랜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 꿈을 이뤘고 저에겐 그 꿈이 아닌 다른 살아갈 이유도 생겼잖아요. 바로 제 아들이요. 어차피 이혼하기 전에도 선장이 되면 하선하려고 했었으니까 시험에 붙으면 이젠 제 아들과 어머니 옆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누구보다 다정하고 책임감 강하던 아버지처럼요. 저는 이렇듯 늘 자신이 목표한 바를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며 가족을 사랑할 줄도 아는 아들을 엄마로서 오래도록 지켜주고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젠 제법 큰 우리 손주에게도 건강히 받쳐주는 한 오래도록 든든한 할머니로 남아주고 싶어요. 제 전 며느린 자신이 너무 쓸쓸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었죠. 그 공허한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그건 아주 이기적인 핑계였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연인 사이였다면 외로우면 헤어지면 되죠. 하지만 며느린 엄연히 결혼을 했고 자식도 있는 유부녀 아니었습니까? 그런 도의적 책임을 모두 외면하고 심지어 아들이 없는 동안 외로움을 토로할 저도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칫 비슷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허기진 욕망과 극심한 외로움은 명확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시 바람을 피우고 저런 이기적인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말고 꼭 여러분의 인생 밖으로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 또 배신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고마운 사람 덕분에 제 인생을 망칠 뻔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아마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전 지금쯤 엄청난 후회 속에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부터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진 택시 기사로 일을 하면서 저랑 여동생들을 키우셨어요. 지금도 기억에 선명히 남는 건 아버지가 출근을 하실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보, 혹시라도 일하다가 이상한 손님 만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알았지? 지난번에도 술 취한 손님이 당신 운전할 때 손찌검하는 바람에 사고 날 뻔했다며. 아휴, 내가 진짜 하루하루 걱정돼 죽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뭐 택시 운전 하루 이틀 하나?
아무튼 나 잘 다녀올 테니까 이따 퇴근하고 봐. 요즘도 종종 술 취한 손님들이 택시 운전기사한테 위험한 짓을 했다는 뉴스 기사를 볼 때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저희를 키우기 위해 그런 힘든 일들을 다 감내하셨던 거겠죠. 저는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어서 학교에서 저와 제일 친했던 준식이라는 친구와 중고등학교 내내 성적으로 경쟁을 하기도 했답니다. 아휴, 아까워 죽겠네. 내가 이 문제 실수로 틀리는 바람에 나한테 졌어. 준식아, 넌 어떻게 시험 볼 때 실수도 한번 안 하냐? 야, 실수 안 하는 것도 실력이야. 넌 아직 나 따라잡으려면 멀었다. 준식이랑 저랑 둘 다 공부를 잘했던 덕분에 대학 졸업 후 둘 다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대기업 전자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친구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들이 저희 둘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이야, 너희 둘은 성공할 줄 알았다. 둘이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한 명은 대기업에 한 명은 변호사야? 와, 이런 친구를 둘이나 둔 내가 진짜 자랑스럽네. 야, 민수 너도 좋은 직장 다니잖아. 네가 지금 다니는 그 회사도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몇 트럭이야. 그렇게 전 열심히 노력한 끝에 들어간 회사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회사에서 뼈를 묻고 싶었거든요. 물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지만 더 성장하고 싶은 욕심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적인 것 외에 저한테 무지막지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초반엔 안 그러더니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부터 저한테 집착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바빠서 전화를 바로 못 받으면 휴대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라고 시도 때도 없이 제 휴대폰을 마음대로 가져가선 여자 연락처가 있는지 뒤지기까지 하더군요. 뭐야, 김지혜? 이 여자 누구야? 누군데 오빠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어? 아휴, 나 중학교 동창이야. 예전부터 저장해 놨던 건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해. 뭐? 아니 연락을 안 하면 연락처 지워야지. 왜 계속 놔두고 있어? 혹시 나 몰래 기회 봐서 연락하고 싶어가지고 연락처 이렇게 남겨둔 거 아니야? 처음엔 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지더군요. 나중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저를 들들 볶았어요. 어? 오빠한테서 안 나던 향이 나는데? 설마 오늘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온 거야? 아휴, 진짜. 또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나 원래 쓰던 샴푸를 다 쓰는 바람에 이번에 새로 샴푸를 바꿔서 그래. 머리 감은 지 몇 시간 안 돼서 머리에서 샴푸 향이 아직 나나 보지. 거짓말 하지 마. 오늘 나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랑 어디 가서 씻고 온 거 아니고? 그래서 평소에 안 나던 샴푸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고. 아휴, 너 진짜 사람 미치게 할래? 나 진짜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요즘에 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주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헤어져. 헤어지자고. 그 여잔 울고불고 저한테 매달렸지만 저는 그런 여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만난 지 5개월 만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깔끔하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여자랑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퇴근하고 회사 밖으로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저한테 달려들어선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소리치는 거예요. 야, 네가 고정길이냐? 너 오늘 나 잘 만났다. 네가 감히 애가 둘이나 있는 내 와이프랑 바람을 피워? 내가 너 잘난 회사 앞으로 못 다니게 해줄 거야. 인터넷에 글 다 올려서 한순간에 직장 잘리게 해버릴 거라고. 저기요,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그쪽 와이프랑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이야, 역시 상간남이라 그런가 엄청나게 뻔뻔하네. 너 윤수진 알지? 네가 몇 달 동안 만났던 윤수진 말이야. 절대 모를 수가 없을 텐데. 뭐라고요?
아니, 윤수진이라는 여자랑 만났던 거 맞는데 그 여자가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였다고요? 저기요, 그 여자가 저한테 미혼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 그 여자랑 한 달 전에 이미 헤어졌다고요. 헤어졌든 안 헤어졌든 어쨌든 바람 피운 거 맞잖아. 내 와이프가 나 몰래 너랑 만났다고 자기 입으로 슬슬 불던데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니까짓게 감히 날 농락해? 그 남잔 저보고 계속 상간남이라고 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다 소문내서 저를 회사에서 잘리게 해버리겠다고 하면서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봐도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억지로 그 남자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며칠 동안이나 계속 그 남자가 저한테 연락해서 위자료를 달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는 결국 변호사로 일하는 제 친구 준식이한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식아, 나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요즘에 그 일 때문에 미칠 것 같다. 정길아, 걱정하지 마. 네 잘못 아니니까 절대로 네가 위자료 물 일 없을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일단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 그래도 정말 다행히 준식이의 도움으로 저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그 여자를 미혼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사람 한 명 잘못 만나 한순간에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바보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런데 일이 잘 해결되고 나서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한테 연락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뻔뻔하게 이러더라고요. 그냥 오빠한테도 상처를 주고 싶어서 그랬어. 나 남편이랑도 지금 이혼 소송 중이란 말이야. 남편이 나 몰래 바람 피워서 안 그래도 상처받았는데 그 와중에 오빠랑 만나서 잠깐이나마 행복했었다고. 그런데 내가 오빠까지 바람 피울까봐 걱정돼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했더니 오빠가 나한테 바로 헤어지자고 했잖아. 난 지금 이혼도 당하게 생겼고 좋아하는 남자한테 이별까지 통보받았는데 오빤 여전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거 나 너무 억울해서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넌 자식까지 있는 유부녀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날 만났잖아. 애초에 그것부터가 엄청난 잘못인 거야. 게다가 사람한테 엄청 집착하면서 아주 피를 말리더니 헤어지자고 한 게 괘씸해서 일부러 그랬다고? 너 아주 사람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너 때문에 난 억울하게 상간남 딱지 달고 회사에서도 잘릴 뻔했어. 그래 놓고도 지금 잘못이 없다 이거야? 그럼 어떡해. 나 없이도 오빠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억울했단 말이야.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네 스스로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남이 힘들게 일궈온 인생을 네가 뭔데 무너뜨리려고 해? 야, 너 한 번만 더 내 인생에 간섭하면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땐 인생 무너지는 게 뭔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알았어?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제 인생을 박살내려고 했다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세상에 이렇게나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이 있는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일에 너무 질려서 아예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냈어요. 그냥 평소처럼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제 둘째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오빠로서 가전 하나는 해줘야 할 것 같아 냉장고를 하나 사줬어요. 그러자 예비 매제가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아유, 형님, 뭘 이렇게 비싸고 좋은 선물을 사주셨어요. 저희 진짜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에이, 그래도 내 동생이 결혼하는데 오빠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나저나 결혼식 얼마 안 남아서 엄청 떨리겠네.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생각에 나도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매제는 나보다 훨씬 기분이 이상하겠어. 그럼요. 저 지금도 제가 결혼한다는 게 꿈인지 생신지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저 결혼하고 나면 정말 잘할 거예요. 듬직한 남편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형님이랑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처제한테까지
믿음직스러운 가족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그렇게 둘째 여동생이 결혼하던 날,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거리기만 하던 꼬맹이가 언제 저렇게 커서 결혼까지 하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감격스러우셨는지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전 아무 여자도 만나지 않고 솔로로 지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 중고등학교 동창 민수가 저한테 연락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정길아, 나 얼마 전에 여자친구 생긴 거 알지? 이번에 내 여자친구 생일 파티 하거든.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데려온다는데 나보고도 내 친구들 좀 데려오라고 해서 준식이는 이미 결혼해서 안 되고 너도 알다시피 내 주변에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많지가 않잖아. 그래서 말인데 네가 와서 자리만 좀 지켜주면 안 될까? 전 솔직히 안 가고 싶었는데 친구가 하도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그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생일 파티에서 제 사연의 주인공인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 처음 봤는데 되게 교양도 있어 보이고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그날 그 여자랑 조금 친해져서 그 뒤로도 친구네 커플과 몇 번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네 커플은 볼 때마다 맨날 싸우더라고요. 아우, 진짜. 내 친구는 남자친구한테 명품백도 선물 받았다는데 난 도대체 이게 뭐야? 내 친구랑 오빠 친구 앞에서 쪽팔려 죽겠잖아. 그것도 명품이야.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줬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겨우 이까짓 것도 명품이라고 그래? 보는 눈도 하나도 없네. 진짜 짜증나 죽겠어. 결국 제 친구는 여자친구랑 만난 지 한 달 만에 헤어지고 말더군요. 그 후 그 친구랑 둘이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휴, 무슨 여자가 그렇게 사치가 심하고 성격이 더러운지. 그런 여자인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니까. 그나저나 너 효진 씨랑 사귄다며? 아,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야. 그래? 나도 그때 생일 파티 때 처음 본 거였는데 그래도 인상은 좋아 보이더라. 내가 만났던 걔는 아주 성격이 개차반이었거든. 너도 혹시 모르니까 잘 알아보고 만나. 괜히 나처럼 되지 말고. 알았지? 친구는 절 걱정하며 그렇게 말했지만 다행히 제 여자친구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유학파 출신에다가 외국계 회사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직장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빠가 몸이 많이 편찮으시거든. 툭 하면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데 내가 아빠 옆에서 좀 보살펴 드리고 싶어서 직장 그만둔 거야. 원래는 우리 엄마가 운영하던 복권방 그만두고 간병한다고 하셨었는데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은 내가 재취업하기 편할 것 같아서 내가 그만둔다고 했어. 아빠가 나 힘들게 키워주시고 유학까지 보내주시느라 엄청 고생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저는 그렇게 말하는 여자친구의 마음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아빠가 편찮으시다고 해도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커리어를 포기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 저는 여자친구랑 같이 여자친구네 아버님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효진이랑 만나고 있는 고정길이라고 합니다. 아버님한테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효진이랑 만나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나까지 찾아와 주니까 더 고맙네요. 여자친구네 아버진 정말로 많이 편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버지 걱정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 후 더욱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 저희 둘은 서로의 가족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희 가족들한테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와서는 저희 어머니한테 어깨도 주물러주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엄청 살갑게 대하는 거예요. 아버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랑 세차하러 가실래요? 뭐? 세차?
어휴, 직접 세차하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사실 저 쉬는 날에 제 차 세차하는 게 취미거든요. 제가 오늘 아버님 차도 깨끗하게 세차해 드릴게요. 저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아버님이 같이 가주세요. 네? 아이고, 그럼 내가 또 안 갈 수가 없지. 내가 그래도 택시 운전기사인데 이참에 내 세차 실력도 한번 제대로 뽐내보마. 게다가 여자친구는 가끔 우렁각시처럼 제가 출근할 시간에 제 자취방에 와 청소도 해놓고 반찬까지 만들어 놓고 가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가 놓고 간 쪽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오빠, 내가 몇 가지 반찬 만들어 놨으니까 절대 밥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먹어. 알았지? 앞으로 오빠 냉장고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나만 믿어. 이렇게 착하고 예쁜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먼저 결혼한 예비 처제와 예비 동서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예비 처제는 성격이 되게 활발해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형부, 우리 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형부가 우리 언니한테 그렇게 잘해준다면서요. 둘이 결혼하기로 한 거 정말 축하해요. 형부요? 벌써부터 형부라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아이, 왜요? 이제 저희 언니랑 결혼하면 형부라고 불러야 되는데 미리 불러서 나쁠 거 없잖아요. 여보, 뭐해? 당신 형님한테 얼른 인사해야지. 예비 처제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예비 동서가 쭈뼛거리며 이러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장우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식사하는 내내 예비 동서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밥도 깨작거리면서 제대로 못 먹더군요. 그때 상견례를 한 식당이 제가 예약한 식당이었는데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예비 동서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음식이 입에 좀 안 맞으세요? 아까부터 잘 못 드시는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제가 아침부터 몸살기가 있어서 약을 좀 먹었더니 입이 좀 쓰네요. 저 진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전 신경 쓰시지 말고 얘기 나누세요. 예비 동서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도 중요한 자리고 하니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도 주말에 예비 처가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양가 집안에 자주 왕래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예비 아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오빠, 나 결혼하기 전에 우리 가족들과 같이 제주도 여행 한번 가고 싶은데 오빠도 같이 가는 게 어때? 우리 엄마가 꼭 오빠를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 그런데 아버님은 어떡하고? 아버님 얼마 전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잖아. 아,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아빠도 그동안 우리 가족이 아빠 간병하느라 고생했으니까 결혼 전에 4박 5일이라도 여행 다녀오라고 하더라고. 저도 예비 처가 식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 여행에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일정도 맞추게 되었어요. 저는 예비 처가 식구들과 여행 가서 편히 지내고 싶어서 제 돈으로 가족 펜션도 하나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던 그날 공항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아, 처제랑 동서도 왔네? 아유, 자네 왔나. 자네가 이렇게 같이 가주니까 이번 여행이 더 재밌을 것 같네. 원래 여행은 사람이 좀 많고 북적북적해야 더 재밌잖아. 그건 그렇죠. 그런데 아버님이 같이 못 가시는 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여행 끝나면 다시 한번 아버님한테 찾아뵈야겠어요. 그렇게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예비 동선 옆에 가만히 서서 죽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 장모도 그 모습을 보셨는지 예비 동서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다 같이 여행 가는 기분 좋은 날에 왜 그렇게 혼자만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여행 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긴장해서 그랬나 봐요. 아유, 여행 첫날부터 이렇게 축축 처지면 되겠어? 자, 비행기 시간 늦기 전에 얼른 타러 가자고.
그렇게 저는 예비 처가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선 관광지에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점심으로 갈치조림도 먹었어요. 예비 처가 식구들과 함께하는 그 여행이 생각보다 더 즐겁더라고요. 오빠, 오빠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오니까 우리가 벌써 결혼한 느낌도 들고 너무 좋다.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이렇게 가족들이랑 여행 오자. 어때? 그럼 나야 좋지. 다음번엔 제주도 말고 다른 데 가보자. 어머님도 안 가보신 곳 많을 텐데 내가 사위로서 많이 모시고 다녀야지. 그쵸, 어머님? 아유,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래. 내가 젊었을 땐 사는 게 힘들어서 여행도 거의 못 다녔는데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선 나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좋지 뭐. 나 아직 팔팔하니까 실컷 데리고 다녀주게. 나 아직 한 20년은 더 쌩쌩하게 다닐 수 있어. 그렇게 예비 처가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저녁으론 횟집에 회를 먹으러 갔어요. 거기서 소주도 시켜서 서로 한 잔씩 하니까 분위기도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들 술을 마셨을 때 저는 기겁할 만한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다들 술이 좀 취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비 동서한테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예비 장모였어요. 아유, 우리 첫째 사위 될 사람은 이렇게 대기업도 다니는데 자네는 언제까지 이렇게 백수로 지낼 거야? 자네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우리 효정일 자네랑 결혼시켰겠나? 내가 귀하게 키운 딸 데려갔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 대접해 줄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백수로 지내면서 내 딸을 고생시키고 있어? 죄송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자네 힘으로 안 되면 자네 부모님이라도 나섰어야지. 하긴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양반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아유, 남들은 돈 많은 사돈 만나서 그 덕 보고 산다는데 난 둘째 사이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야. 내가 진짜 답답해 죽겠네. 답답해 죽겠어. 이야, 우리 엄마 말하면 기똥차게 잘하네. 당신 우리 엄마 말 잘 새겨들어. 여행에 따라와서 생각 없이 놀기만 하지 말고 우리 형부를 좀 본받으란 말이야. 당신도 이렇게 탄탄한 직장 다니면 얼마나 좋아? 그동안 예비 처가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도 식구들이 예비 동서를 무시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다들 술이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예비 동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니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예비 동서가 너무 걱정돼 화장실에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비 동서가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면서 울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비 동서한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동서, 괜찮아? 아휴, 이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어머님이랑 처제가 동서한테 도대체 왜 저러신지 모르겠네. 아무래도 취하신 것 같은데 얼른 숙소로 모시고 가야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비 동서의 등을 토닥이자 예비 동서가 갑자기 훌쩍이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형님, 저 진짜 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직 못난 사위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처가 식구들이 저한테 저렇게 멸시해도 참고 살았는데 형님 앞에서까지 저러는 걸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요. 형님도 아까 저희 식구들이 저 무시하는 거 다 보셨죠? 아무리 제가 못났어도 그렇지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봐도 좀 너무한 것 같더라. 동서가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엄청 속상했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예비 동선 한참을 흐느끼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님, 저 어차피 못난 사람 취급받는데 이참에 그냥 최대한 나쁜 놈 되겠습니다. 형님, 제가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당장 이 결혼 엎으세요. 더 후회하기 전에 당장 엎으시라고요. 뭐? 결혼을 엎으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너무 놀라서 되묻자 예비 동서는 제가 몰랐던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예비 동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완전히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형님, 저요. 원래 예전에 장사해서 나름 잘 나갔었습니다. 근데 형님도 아시죠? 마스크 시국 때 자영업자들 다 망했었잖아요. 저도 그 풍파를 못 이겨서 결국 장사를 접고 말았거든요. 근데 장사가 잘 될 땐 그렇게 잘해주던 처가 식구들이 장사가 망하니까 절 완전 찬밥 취급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회사에 취업했는데 이번엔 또 월급이 겨우 이거냐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잡으로 대리운전까지 했는데 대리운전 끝나고 집에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장모라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능력도 없는데 병원비만 나가게 하는 짐덩어리래요. 짐덩어리. 제가 그런 말까지 다 참고 살았다고요. 뭐라고? 정말로 식구들이 동서한테 그랬단 말이야? 아휴, 마스크 시국 때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가족으로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왜 동서를 그렇게 무시해? 그러니까요. 저는요, 그렇게 무시를 당할 때마다 제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전 저희 애들 때문에 여태까지 참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를 하잖아요. 제가 이러고도 계속 참아야겠어요? 저는 예비 동서의 말을 듣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예비 동선 저한테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데 저희 처형도 믿지 마세요. 처형 그렇게 좋은 여자 아닙니다. 형님한테 유학 갔다 오고 외국계 회사 다녔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일하기 싫어서 직장 안 다니는 것뿐이고 취미가 결혼한다고 남자 꼬셔서 돈 뜯는 거라고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말도 안 돼. 효진이 그런 여자 아닌데? 아니요. 그런 여자 맞아요. 제 말이 틀리면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그런데 형님한텐 처형이 아버님 간병하느라 직장 그만뒀다고 했다면서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처가 식구들이 장인어른을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렁텅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지 마시고 제발 지금이라도 결혼 엎어버리세요. 형님이 좋은 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심각한 얼굴로 말하는 예비 동서한테서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아까 예비 처가 식구들이 예비 동서한테 하는 행동들만 봐도 예비 동서의 말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론 도저히 다시 식사를 못할 것 같아서 예비 동서를 데리고 그냥 바로 숙소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가던 중 예비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오빠, 제부랑 잠깐 화장실에서 얘기한다더니 왜 이렇게 안 와? 우리 벌써 밥 다 먹었어. 그래? 그럼 계산하고 나가면 되겠네. 나 지금 동서랑 같이 숙소로 가는 중이야. 뭐? 말도 없이 둘이 숙소에 왜 가? 그리고 이 밥값을 나보고 계산하라고? 지금 밥값에 술값까지 3, 4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오빠가 결제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밥값을 꼭 남자가 결제하라는 법이 있어? 네가 네 돈으로 계산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 오늘 동서랑 둘이서 자고 싶으니까 내가 예약한 펜션으로 오지 말고 다른 숙소 알아봐. 뭐라고?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휴가철이라 예약도 꽉 찼는데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숙소를 어떻게 잡으라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나저나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아 진짜 오빠 지금 술 먹고 나한테 술주정 부리는 거야?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넌 내가 지금 술주정하는 걸로 보여? 그래 할 말 없으면 끊어.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끊으라고. 그렇게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예비 동서와 술을 한잔하면서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제가 몰랐던 얘기들을 참 많이도 해주더군요. 형님, 저희 장인어른 가족들을 엄청 무서워하십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멸실하는데도 나이 들고 병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가족들한테 버려질까봐 꾹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 혼자 병문안 갔을 때 제발 다른 가족들 안 보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 결혼 생활했던 5년 동안 처형이 집에 데려온 남자만 3명입니다. 그중에 2명한텐 결혼 핑계로 돈 왕창 뜯고 파혼했어요. 아직 형님한테 돈 얘기를 안 꺼냈나 본데 아마 조만간 꺼낼 계획이었을 겁니다. 형님도 그 남자들처럼 처형한테 완전히 당할 뻔했다고요. 말도 안 돼. 난 그 여자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아버지를 위해 좋은 직장도 때려치우고 아버지를 간병하는 착한 여자인 줄 알았어. 근데 남자들한테 결혼을 핑계로 돈까지 뜯었다고? 안 믿기시죠? 저요, 처형이 형님이랑 결혼하겠다면서 상견례했을 때 형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한 사람 인생이 망가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서질 못하는 제가 너무 답답했다고요. 지금은 형님이 대기업에 다니니까 저 사람들이 잘해주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형님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아마 저한테 대하듯이 돌변할 겁니다. 아니, 그 전에 아마 형님한테서 뭐 하나라도 더 쪽쪽 빨아 먹으려고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인간들이니까요. 저는 예비동서의 얘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속았다는 생각에 치가 떨리고 이런 여자랑은 도저히 결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예비동서와 얘기를 나누고 있던 중 예비 처가 식구들이 숙소에 찾아왔어요. 예비 장모는 저한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장모를 이렇게 식당에 두고 가버려도 되는 거야? 제가 아까 이 사람한테 다 얘기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저 오늘 동서랑 둘이서 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참나?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결혼 한 달 앞두고 처가 식구들한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러는 그쪽 식구들은 저한테 뭐 하는 짓인데요? 진짜 살다 살다 제가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당신들한테 속아서 인생 망칠 뻔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우리가 자네를 속이긴 뭘 속였다고 그래? 뭘 속였냐고요?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야, 민효진,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 너 유학 갔다 와서 외국계 회사 다녔다며? 진짜로 다녔으면 어느 회사에 어느 부서 다녔는지 똑바로 얘기해봐. 그리고 진짜로 다녔으면 사원증도 있을 테니까 그 사원증도 나한테 보여주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가 당황한 얼굴로 이러더군요. 오빠, 갑자기 왜 이래?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다. 그리고 너 아버님 간병한다고 그랬지? 간병은 개뿔. 나 보여주려고 그때 병원에 데려갔을 때 빼곤 아버님 병문안 간 적도 한 번도 없었다면서? 너 내가 병원에 얘기해서 CCTV라도 한번 보여달라고 할까?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제부랑 둘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나 했더니 제부가 오빠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누가 얘기했든 간에 네가 거짓말한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너 나 만나기 전에 5년 동안 집에 데려온 남자가 3명이나 된다며? 너 나한텐 20대 중반의 남자 한 명 만나고 그 이후엔 나밖에 없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나 만나기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가 3명이나 있는 걸로도 모자라. 그중에 2명한텐 돈까지 뜯었다며? 너 나한테도 돈 뜯으려고 그랬지? 그래서 백수 주제에 대기업 다니는 내 직장 보고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랑 그 여자의 가족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역시 예비 동서가 했던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던 것 같았어요. 오빠,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다 해명할게. 그러니까 다짜고짜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주라. 어? 됐어. 너 같은 거짓말쟁이 말을 더 들어서 뭐해? 아참, 이 숙소 내 돈으로 예약한 거 알지? 나 너네 식구들이랑 이 숙소에서 같이 지낼 생각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당장 안 나가? 왜 그래? 이 밤에 여기서 나가면 우리 보고 어딜 가라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너랑 나랑 이제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남남이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알았어? 오빠, 오빠. 그렇게 저는 그 여자네 식구들을 내쫓고 숙소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비 동서였던 사람과 밤새도록 얘기를 더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숙소 사장님한테
남은 숙박 기간은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일 취소라서 환불은 안 된다고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제가 숙박비를 날리는 것보다 그 인간들이 제가 예약한 숙소에서 지내는 게 더 싫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예비 동서였던 사람과 바로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여자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자네, 어제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예비 처가 식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자네 원래 이렇게 술주정 부리는 사람이었나? 아휴, 됐고. 우리 지금 숙소 앞에 왔으니까 얼른 문이나 좀 열게. 땡볕에 땀이 뻘뻘 나서 아주 힘들어 죽겠어.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저 그 숙소 뺐는데요. 뭐? 아이, 숙소를 빼? 아니, 말도 없이 그러는 게 어딨어. 말도 없이 그러긴요. 제가 어제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약한 숙소니까 나가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 안 나세요? 정 거기에서 더 머물고 싶으면 펜션 사장님한테 한번 사정사정 해보시던가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어제 술 취해서 주정이라도 부린 줄 아시나 본데 저 어제 완전히 제정신이었습니다. 아니, 이복의 자네. 자네 진짜 이럴 건가? 나 자네 장모 될 사람이야. 사위라는 인간이 어떻게 장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 이제 그쪽 사이 아닙니다. 저 그쪽 딸이랑 다 끝났으니까 다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럼 전화 끊습니다. 본인들이 절 그렇게 다 속여놓고선 제가 어제 했던 말들을 술주정으로 여기는 걸 보고 더 어이가 없더군요. 아주 잘못이라는 걸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왔더니 여행이 파토 나기라도 했는지 바로 다음날 그 여자가 저한테 찾아와선 울고불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미안해. 나 오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오빠는 대기업 다니는데 난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빠한테 맞는 급의 여자가 되고 싶어서 거짓말했던 것뿐이야. 내가 얼마나 오빠를 사랑했으면 그랬겠어. 그러니까 제발 내 마음 좀 이해해 주라. 어? 야, 이해하기 뭘 이해해? 넌 처음부터 날 작정하고 속인 거잖아. 그리고 너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난 네가 유학파이다. 외국계 회사 나와서 좋아한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아버지를 위해서 간병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던 거야. 그런데 넌 그것마저도 거짓말이었잖아. 내 앞에서 착한 척했던 그 모습이 진짜 가증스러워서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오빠, 내가 다 말할게. 사실 우리 아빠가 나 어렸을 때부터 성격도 진짜 안 좋고 우리 엄마한테 손찌검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아빠를 다 싫어해. 그런데 내가 오빠한테 그런 안 좋은 가정 상황까지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랬어. 아, 그러셔? 가정 상황이 어떻든 간에 결혼할 사이였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리고 너, 나 만나기 전에 만났다던 남자들은 뭔데? 너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남자 돈 뜨는 전문 꽃뱀인 것 같더만. 아니야. 나 진짜 꽃뱀 아니야. 그리고 내 나이가 벌써 30대 후반인데 그동안 남자 몇 명 만난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물론 오빠한테 거짓말한 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난 오빠만 바라보는 여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난 오빠랑 정말 결혼하고 싶었단 말이야. 나랑 결혼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 직장이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겠지. 내가 직장이 별 볼 일 없었으면 네가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날 속여 먹었겠냐? 다 뜯어낼 게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냐고. 됐고, 난 너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한 인간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제발. 그 여자가 계속 저한테 애원했지만 저는 무심하게 그 손을 뿌리쳤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와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이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아휴, 아무리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지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다. 정기라, 그 동서될 뻔한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지 않니? 저도
제 동서가 될 뻔했던 장우 씨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싶었는데 장우 씨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보고 술 한잔 하자고 하길래 포장마차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우 씨는 소주를 연달아 들이키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님, 이제 우리 형님 동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나이가 더 어리니까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형님도 저한테 편하게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말씀도 그냥 편하게 하시고요. 그럼 그럴까? 그나저나 무슨 일 있는 거야?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그래. 하긴 그날 장우 너도 나랑 같이 올라왔으니까 처가 식구들이랑 더 많이 틀어졌겠지. 맞아요. 그날 이후로 제가 형님한테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처가 식구들한테 얼마나 쥐잡듯이 잡혔는지 몰라요. 근데 형님, 저 이제 더는 안 참으려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키워주신 소중한 자식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대우 받을 필요 없잖아요. 저 그래서 이번에 큰 결심했어요. 저 와이프랑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뭐? 정말로? 그럼 애들은 어떡하고? 저희 애들은 당분간 저희 어머니가 키워주시기로 했어요. 저 얼마 전에 직장도 새로 구했거든요. 제가 애들 데려간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저희 애들 그 집안에 있으면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나저나 제가 그동안 당하고 살면서도 이혼해야겠다는 용기를 못 냈었는데 이번에 형님이 저희 처가 식구들한테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큰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형님, 형님이 제 인생 구해주신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휴, 내가 네 인생을 구해준 게 아니라 네가 내 인생을 구해준 거지. 장우 네가 나한테 그날 솔직하게 말 안 해줬으면 난 꼼짝없이 그 여자랑 결혼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한테 작은 사례라도 꼭 하고 싶어.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라도 얘기해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으로 줄게. 아유, 아닙니다. 저 사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전 그냥 선량하고 좋은 사람, 저처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에요. 정 고마우시면 오늘 술은 형님이 사주시던가요. 전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그동안 처가에서 그 무실받으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술값은 제가 계산하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도 맛있는 걸 많이 사주려고 했어요. 비록 저를 속인 그 여자 때문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 좋은 동생을 얻게 된 것만큼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장우와 친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엔 제가 장난감을 사들고 장우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장우야, 너희 애들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내가 알아서 사와봤어. 마트에 가니까 요즘에 이게 제일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 우와, 이거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안 그래도 요즘에 저희 애들이 이거 사달라고 엄청 졸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애들 장난감이 어찌나 비싼지 사달라는 거 다 사주려면 아주 살림 거덜나게 생겼다니까요. 그래? 야, 아빠 되는 것도 쉽지가 않네. 그래도 장훈이가 애들을 위해서 지금 회사도 열심히 잘 다니고 있잖아. 애들이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너한테 정말 고마워할 거야. 그럴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요샌 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편해요. 제가 마음이 편하니까 애들한테도 더 잘해주게 되고 저희 애들도 웃음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가정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하지. 만약에 이혼도 안 하고 계속 그 여자랑 살았으면 아마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 많이 끼쳤을 거야. 네가 용기 내준 덕분에 너랑 나랑 둘 다 인생 구제했으니까 오늘 한번 실컷 맛있는 거 먹어보자고. 얼마 전엔 제가 파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 친구 민수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괜히 생일 파티에 오라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민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었잖아. 겨우 한 달 만난 네 전 여자친구의 친구인데 네가 뭘 얼마나 알았겠어.
네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까 나한테 절대 미안해하지 마. 고마워, 정기라. 예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 너랑 준식이랑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정말 부러워했었는데 이 나이까지 넌 참 변하지 않는구나. 나도 너처럼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역시 존경한다, 내 친구 정기라. 비록 욕심 많고 거짓말로 똘똘 뭉친 인간들 때문에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정말 행복하답니다. 지금 제 곁에서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고 항상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도 있고 이젠 친형제처럼 지내는 동생도 한 명 생겼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네요. 끔찍하게 안 좋았던 인연이 좋은 인연을 하나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반면 그 여자네 집안 사람들은 지금쯤 반성이나 하고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다 한 명은 파혼당하고 또 한 명은 이혼까지 당했으니 이제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긴 알까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애초에 본성이 그런 인간들이라 아마 평생이 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 저나 장우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어도 가족이 되기 전엔 한 번쯤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겪어보니까 영화배우 뺨치게 연기를 잘하는 인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당한 것처럼 가족 전부가 연기를 하는 경우엔 더 골치 아프니까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좋은 인연 많이 만드시길 바라며 전 그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